네, 주말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3명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향성 횡보를 하는 양상이라면서 지난 2주간 유지했던 특별 방역 점검 주간을 종료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65세부터 69세의 어르신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까지 7일 동안 신규 확진자 보면요. 100명대로 나누면 500명대, 600명대, 500명대, 500명대, 701명 나왔고 500명대, 그다음에 어제 확진자 463명이에요. 예, 그 하루 전에 488명이 지난주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주중에는 뭐 많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주말은 진단검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 수는 줄어들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꼭 뭐 안심할 상황만은 아닌 것이 방역당국의 진단으로는 약간의 하향세이면서 안정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잠재력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만 해도 양성률이 지금 2.84%고요.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도 아직도 29.3%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변이주 확산이 변수일 수가 있는 것이 큰 문제인데 예.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9에서 0.94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일단 폭발적인 증가세는 없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게 시간의 문제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 긍정적으로는 위중증 환자가 160명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또 예. 사망자도 지난달부터는 현저히 줄어서 사실은 지금 안정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60세 이상의 면역만 된다고 그러면은 이 눈에 띄게 확연한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만 예. 지금의 제일 큰 변수는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 변이주를 어떻게 좀 더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어제 홍남기 총리 대행이 중대본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확진자 수 하향성 횡보하는 양상이다. 500명 이하로 더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특별 방역 점검 주간 뭐 잠깐 있었던 그런 주간은 뭐 취소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의 판단은 어떻게 보이세요? 하향성 횡보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배경은 확진자 수에 있을 것 같은데요. 예.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죠. 그 당시에 일일 평균이 597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5월 2일부터 9일까지가 565.3명, 좀 줄었습니다. 물론 이건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 5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일단 정부는 단순 확진자 수보다는 아까 얘기 나왔었던 위중증 환자의 수라든지 뭐 병상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접종을 하면서 또 확진자가 급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뭐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일단은 이제 뭐 특별 방역 점검 이것은 해제를 하고 뭐 거리두기는 현재대로 일단은 간다 이런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앞서 이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현 시점에서 변이 바이러스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남권의 일평균 확진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 또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관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이 울산의 경우는 대부분이 영국 변이주로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예. 이 선제 검사로서 임시 선별 검사소를 3개에서 10개로 늘렸고 이 변이주 선별 검사도 확대하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부산 또 경남 예. 또 경북에 있어서는 다른 변이주들 캘리포니아 변이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 경기의 남부권에서는 이 남아공 변이주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에서도 92건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긴 하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과연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 이런 변이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보태지는 것이 인도 변이주가 굉장히 확산이 심각하다고 그래서 예. 영국 같은 경우도 몇 달 안에 하면 인도 변이주가 싸울 거 아니냐 이렇게 상황까지 되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영국 변이주가 대부분이지만 그 이외의 변이주들이 굉장히 이상한 변이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이주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얼마나 이 증가세를 도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국적인 추세는 아니지만 또 잘 방역이 통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400명, 500명 수준이라는 이 수준의
환자 발생 수는 사실은 변이주가 그렇게 확산하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많은 환자가 나오는 데에서 이 변이도 지역 감염이 되는데 우리는 지역 감염, 특히 무증상 감염을 뭐 잘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지만 일단은 이 추세를 가능한 한 늦춰줘야 되고 이 우세정이 되는 시간을 6월 말 이후로 늦춰줘야만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순간이 될 수가 있고 예. 이것이 만약에 그 이전에 확산이 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강력한 통제를 꼭 해야만 되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 파악을 좀 잘하고 대처도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들어서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날들이 많아서 좀 가족 모임이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비수도권에서 가족 모임에서 새 집단 발병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 모임 같은 경우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직계 가족 같은 경우는 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이 룰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은 더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 8인까지입니다. 예. 이것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고 뭐 5월이고 날씨도 좋은데 굳이 뭐 계속 집에 계시라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대신에 야외 나가시더라도 그러니까 모임을 가시더라도 주로 이제 야외에 있는 그런 모임 같은 경우가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설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 이런 수칙들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시되 더 위험하게 갈 수 있는 그 선을 넘지 않는 그런 한도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시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방역 수칙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인도에서 하루 동안에 확진자가 40만 명이 넘고 하루에 사망자가 4천 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이제 3번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들어왔죠. 네. 그 중에서 확진자가 들어온 인원이 얼마나 되며 또 확진자는 그 중에 몇 명이 있는지도 한번 풀어주시죠. 네, 세 차례로 특별기로 입국을 하신 분이 540명쯤 되시는데 일단 네. 3차는 기업 관계자 164명입니다만은 완전하게 다 파악은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 예. 1차, 2차를 놓고 보면 이제 1차가 이제 4일의 첸나이에서 출발한 교민들 172분 중에서 2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7일에 벵갈루루에서 출발한 204명 중에서 11명 이렇게 9명입니다. 9명에서 1차 2명, 2차 9명 해서 3차까지 11명이 일단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일단 들어오신 분들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계시다가 이제 그 다음 일주일을 지역 자택에서 그렇게 2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일부에서는요. 예전에 그 우한에서 들어오시는 분을 막 막았던 그 우리 국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니 변이 바이러스 많다고 하는데 그 입국을 좀 제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방역 당국은 그게 아니다. 들어와서 그 격리를 잘 시키고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게 더 좋은 생각이다 해서 입국을 허용한 거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뭐 좋은 생각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호주의 경우가 인도발 입국 금지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인권 문제로 비난을 받은 적이 거기는 있거든요. 뭐 교도소 보낸다고. 예, 뭐 교도소까지 보낸다고 그러고 예. 위반하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인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네. 대부분 내국인입니다. 지금 500몇십 명 얘기했지만 뭐 우리 전부 우리 회사 사람들 직접 일하시던 분들 예. 또 교민들은 거의 거기 있고 들어오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예. 더구나 교민들 중에서는 경증 확진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기 편으로 좀 이송하면 좋지 않겠냐는 네. 안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예. 이 부분을 막을 수는 없죠. 내국인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방역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검역이죠. 예. 그래서 외국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2주간의 시설 격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국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방침이 전에는 2주간 시설 격리를 했었는데 전에 우한에서부터 오든지 뭐 네네. 다른 데서 올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예. 일주일은 시설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진단 검사를 한 후에 일주일은 자가 격리를 한다. 이 부분이 좀 완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자신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방역에 대한?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예. 사실은 이 변이주가 들어오는 데서 제일 큰 구멍은 그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에 본인 이외에 입국자 이외의 식구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식구들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출을 하고 직장을 가고 등교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르는 이 무증상 감염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즉 변이주가 우리 지역 사회로 나가는 것이 이게 유일한 아마 통로였던 것으로 보여서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들은 뭐 어느 국가를 막아서 될 일은 아닌데 인도 같은 경우 인도 변이주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만 확실하게 잘 막는다면은 사실 인도 변이주라는 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이 또 인도 변이주가 이게 얼마나 확산세가 있는지 또 얼마나 또 재감염이 가능한 것인지 방체를 무력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은데 예. 좀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보여요.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방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2번 다 맞은 사람들도 감염이 된다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뭐 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신감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 예.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완전하게 그 방역 수칙, 자가격리 수칙만 잘 지킨다면은 우리 지역 사회에 인도 변이주가 확산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직까지는 하여튼 걱정되는 상황이죠. 근데 예전에는 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게 이번에 뭐 남아공, 인도, 영국 이런 변이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가 지금 변이주가 많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자체가 변이주가 많이 생기는 건지 어떤 거예요? 일반적인 바이러스들은 모두 변이주는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 네. 종류가 한 가지냐 여러 가지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예, 예. 우리가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어졌죠. 종식이 됐죠. 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우디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식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뭐가 다른 점이 있느냐 하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이 우리 환경 중에 숙주 동물이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낙타가 없잖아요. 네. 사우디는 낙타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낙타랑 접촉하면서 동물로 갔다가 사람한테로 오는데요. 예. 독감하고 이 코로나하고 다른 점은 예. 독감은 조류라든지 돼지 안에서의 재조합이 일어나면서 매년 새로운 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예. 예.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중간 숙주가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은 뭐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행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1, 2년 안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바이러스도 계속 변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이들이 나오는데 이 유전자가 30kb 베이스로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들의 변이가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이주가 나온 다음에 백신은 쫓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 나온 바이러스에 대한 개량 백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쫓아간다면은 사실 우리 올해 가을 겨울에 과연 부스터 백신 추가 접종을 맞아야 될 것이냐 아니냐는 아직도 확실치는 않아요. 예. 이 지금에 있는 변이들은 어느 정도 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백신들에 의해서 이 예방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변이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예방 백신, 개량형 예방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예.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뭐 아주 확정적으로 매년 예방 접종을 맞고 이 변이가 훨씬 더 빨리 나간다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걸로는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또 짚어볼 내용이 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을 했지만 방역 당국에 집계되지 않은 숨은 사망자가 국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뭐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이 숨은 사망자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숨은 사망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사망하신 분들을 코로나 검사를 100% 한다 그러면 숨은 감염자가, 숨은 사망자가 나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네. 사망하신 경우는 그냥 화장하고 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영국,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실제 사망하신 분들의 2배 정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이건 뭘 예. 보고 알 수 있냐면요.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나면은 1년에 사망자 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2018년에 30만 3천 명, 2019년에 29만 8천 명, 20년에 30만 8천 명이거든요. 예. 20년이 우리 작년에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기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망자들의 수를 보면 우리는 고령화가 돼서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는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거나 또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병원을 못 가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그랬고 일본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병원 자체를 못 가기 때문에 코로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사망률은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초과 사망률이라고 그러는데 뭐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작년에 신천지 때 대구에서 약간의 그 의료 체제가 불안했던 적은 있어서 예, 예. 몇 명 정도는 그렇게 사망하신 분이 있었지만 예. 병원에 못 가서 사망하는 케이스까지는 계속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초과 사망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감염이 됐는데 사망하신 분들은 뭐 거의 없었던 것으로 또 우리나라 경우는 사망을 하셨더라도
진단 검사를 해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망 후에도 코로나19 확진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건 뭐 작년 처음부터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일본 같은 나라는 사실은 올림픽 때문에 뭐 사망하신 분 절대로 안 합니다.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초과 사망률은 지금으로서는 안정적이고 올해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부터 65세 이상 69세 사이인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약을 접종 예약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근데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가 많고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또 어르신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SNS에서도 그냥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뭐 두려운 내용의 메시지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스트라 백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네. 지금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 맞는 나라가 꽤 많죠. 그렇습니다. 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둘 다 많이 맞는 백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나라만 해도 주요 뭐 OECD 국가는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것이고 예. 한 130여 개국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나라에서 이미 일종의 임상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을 훑어보더라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것이지 뭐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그것을 따온다거나 혹은 확인되지 않은 사례 이런 것들을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의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 중에 3분의 2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거고요. 네. 사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논란을 많이 일으킨 나라가 독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독일이 얼마 전까지 60세 미만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방침이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18세 이상에 허용하는 쪽으로 바꿨거든요. 예, 예.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백신이다. 다른 백신보다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왔는데 그 진앙지라고 볼 수 있었던 독일에서 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방침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60세 이상 독일도 백신 접종 잠깐 중단했다가 18세 이상도 말씀하신 것처럼 허용이 됐으면 근데 저희 기억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도 그렇고 60세 이상 고령자한테는 잠깐 안 맞췄어 그런 기억이 더 큰 것 같아요. 다시 되돌아오는 기억보다는 그래서 불안을 더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좀 불안이 없어질까요? 이게 처음부터 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 영국의 브렉시트하고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영국이 유럽으로부터 빠져나옴으로 해갖고서 또 독일 같은 데서 특히 비난도 많이 했고 정치적인 문제가 좀 정치적인 있었죠. 문제가 많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 미국의 백신들이 상당히 처음에는 좀 불신이 있었던 부분이 이거 영하 70도씨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유통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예, 예. 또 값이 너무 비싸다 하는 예. 것들도 있었는데 그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서 좀 차별을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평판이 많이 떨어진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진짜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백신일까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들이 예. 분명히 있어요. 특히 독일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예. 지금은 독일도 급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다지 그 혈전증이라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고 사실 독일에서 제일 이 혈전증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인들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또 이 혈전이. 아. 예, 우리보다 거의 10배 정도 많은 상황인 것이 예. 우리나라 지금 200만 명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 CBST라고 한 명 아주 희귀한 환자가 나왔지만 그분도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해서 유도된 그 혈전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예. 혈소판 감소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부분에 이 혈전이라는 이 무서운 병 굉장히 중증으로 가고 사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치료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서 네. 상당히 조기 진단만 한다면은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요. 웬만한 병원에 MRI 다 있습니다. 뭐 예. 1시간이면 가서 MRI 다 찍을 수 있는데 이 네. 혈전증이라는 것은 이 아나필락틱 쇼크랑 달라서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뭐 복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또 뭐 멍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몇 시간 단위로 갑자기 악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조기에 진단만 하고 치료에 있어서도 항응고제를 헤파린계가 아닌 걸 쓰고 임노글로불린을 쓴다면은 예. 사실은 사망률은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 진단만 빨리 한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오히려 파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에서 나오는 아나필락틱 쇼크는 10만 명보다도 더 빈번히 나올 수 있는 것인데다가 네. 또 이스라엘의 데이터에 한 500만 명 이상의 데이터에서 심근염, 즉
파이자 백신을 맞고서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심근염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얀센 백신을 파이자 백신을 맞은 후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남자들 사이에 있어서 이런 심근염 발생이 보고가 됨으로 해서 사실은 젊은 군인들한테는 파이자가 아니고 모더나가 아니고 얀센을 맞히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권고까지 지금 나올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비교를 보면은 꼭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물론 예. 예방 효과는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예방 효과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또 내가 감염이 되었을 때 얼마나 중증으로 가느냐 입원할 정도로 진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런 면에서는 결코 떨어지지는 않아요. 영국의 데이터들을 봐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한 후에 2주만 지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그 확률로 90% 이상이 이런 입원 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 또 사망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너무 언론에서 과대 보도를 함으로 해서 과도한 불안감이 생겨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실제로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만 잘할 수 있고 내가 그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만 받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오면은 꼭 접종을 받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 기억남네요. 아스트라제네카 실제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으나 실제로 나쁘진 않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는 65세와 69세까지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 예약이 되는 거고요. 5월 6일부터 며칠 전부터는 70세에서 74세까지 어르신들 대상으로 예약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온라인으로 하기는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방식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온라인으로 하시기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대리인이라든지 뭐 자녀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대신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 간단한 건데 여기 신청을 하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메뉴가 이제 당사자가 하는 것과 이제 대리인이나 가족이 대신하는 메뉴가 또 따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자녀분 같은 경우는 본인 인증만 받으면은 그분의 어떤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께서 방문을 하시면은 이제 자녀하고 부모하고 이제 자녀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건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냥 자녀가 대신 신청을 해서 부모가 맞으시는 이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직접 뭐 전화 통화로도 예약이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을 하는 그런 네. 방법도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고령층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하는 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의 방도들을 다 마련해 두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국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30세 미만에서 연령 제한을 40세 미만으로 추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아까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를 3분지 2 이상 맞췄고 사실은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젊은 층을 파이자를 맞췄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연령층에서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에 있어서도 파이자 백신을 맞추는데 뭐 거의 지금으로 봐서는 파이자 백신을 얼마나 더 맞출지 이런 부분도 확실치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맞았기 때문에. 다만 30세든 40세든 이 유럽 서양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혈전증이 좀 더 많기 때문에 10만 명에 1명 정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굳이 아스트라를 지금 안 맞히더라도 또 젊은 층들에 있어서는 사실 감염이 됐을 때 위험도도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예. 파이자를 맞추는 것을 지금 권고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0세 미만이라는 건 40세 미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을 때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혹시 모를 그 조그만 씨앗이라도 없애버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 봐서는 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단하고
또 치료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연령 제한을 없애버려서 18세 이상 다 맞게 하고 있고 그러네요. 영국에서도 사실은 1차 접종 받은 사람들이 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음에 파이자를 2차 접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예. 네, 교수님 일단 오늘 발표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게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백신이고요. 예, 허가도 다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 아마 FDA에는 정식 품목 허가까지도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법정자문기관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13일 날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늘 발표한 것은 그냥 자문이고요. 예. 13일 날 하는 중앙약심이 결정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권고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식약처에서 그것을 승인을 하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약심에서 하는데 뭐 승인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한 모더나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mRNA 백신이 큐어백 또 파이자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큐어백은 아직은 다 승인이 나지는 않았고요. 네. 예.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mRNA 백신을 어떻게든지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을 특허를 다 풀어준다고 해도 우리가 이걸 절대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는 생산 공장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게 생산 기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기술 이전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모더나의 기술자들이 오거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8월 정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CMO를 하면서 기술 이전 받고서 mRNA를 만드는 이런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어떤 회사가 할지가 문제이고요. 더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지금 있는 백신 생산 공장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고 새로운 원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러한 원료들을 가지고서 만들었을 때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들은 지금 상용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해서 네. 과연 이 백신이 이제 끝나고 다음번 백신 또는 다음번 상용화되는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후보 물질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 투자할 때의 위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자본력이 큰 회사가 아닌 제약회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 대규모 이 재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력이 있는 큰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이 리스크 팩터 위험도를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 이거 할 수도 없어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뭐 창궐을 해서 예. 이런 시도 자체도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본도 만들 수는 있지만 비슷한 상황이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제일 적당한 장소고 이 백신의 허브 기지로서 특히 이 최첨단의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셔갖고서 예. 이 부분들이 잘 협상이 되고 이것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올 가을쯤에는 이 백신이 생산될 수 있다면은 굉장히 행복한 이 백신 예방 정책 이런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 설문조사 내용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전경련이 한국의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1월 집단 면역 가능성에 10% 정도만 동의를 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의 의견과는 좀 괴리감이 있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양상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백신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정부에서 고지했었던 것보다 원활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은 백신을 접종하실 생각이 있더라도 남들이 과연 하겠느냐 했을 때 안 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백신을 맞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거는 기본적인 심리적인 건데 사실 뭐 집단 면역이 늦춰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일은 별로 없을 테지만 만약에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되면 엄청나게 실망을 하는 게 사람 심리죠. 예. 그래서 내가 굳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정부에서 갖고 있는 11월 집단 면역 목표하고는 괴리가 있는 그런 심리로 보이지만은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럼 왜 국민들이
11월 집단 면역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가 혹은 비관하는가 여기에 요인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메시지도 내고 또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네. 번째는 백신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잘 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예. 이제 사실 11월 집단 면역에 대해서 목표는 뭐 계속해서 정해두더라도 반드시 되고 그때가 안 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밟아서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암암리에 11월에 만약에 되지 않더라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차질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구나 네. 이런 계획이라든지 또 실제 이행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될 일이고 뭐 예.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너무 정부가 비관할 필요는 없다. 또 국민들을 탓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또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게 11월 이전부터 코로나19 방어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예, 사실은 지금도 요양원, 요양병원의 예방접종 또 선제검사만으로도 상당히 안정세를 이루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6월 말이 지나게 되면은 한 1,300만 명 정도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구의 한 4분의 25%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25%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60%, 70%라는 이 집단 면역의 목표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하는 것을 약 3으로 놨을 때에 66% 정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우리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0.94 정도고요. 예, 예. 그런데 변이주들은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 변이주들이 유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1.5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놓고 보면은 1.5 정도의 감염 재생산 지수일 때 우리 국민이 33% 정도가 접종을 받는다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 집단 면역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네. 예, 결국은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뭐 거의 없는 상황, 하루에 한두 명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고 뭐 한 달에 한 자릿수 정도. 위중증 환자도 지금 160명인데 이것도 뭐 한 2, 30명 수준. 결국은 어떤 병이든지 호흡기병으로 감염이 되었을 때 위중증 환자가 나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숫자가 치명률이 0.1% 이하로 내려간다면 독감하고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학조사, 뭐 자가격리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고서도 환자가 수백 명, 수천 명 나온다 할지라도 거의 치명률이 없다 그러면 감기 독감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33% 정도. 그럼 7월 중이 되면은 33% 접종이 되면서 60세 이상은 거의 대부분 접종이 된다는 상황이라면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해서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19의 특징은 무증상 감염들이 경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변이주가 아무리 유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33% 정도의 접종률만 보일 수 있다면 면역을 가질 수 있다면은 유행과 이런 치명률 같은 것들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계산상으로 나오는 결과고 예.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이 더 중요하죠. 이 노인들이 많이 안 맞는다면은 특히 지금 백신을 불신하는 분들이 고령층이면서 좀 보수적인 분들이 네. 많이 안 맞고 계시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안 맞는다면은 사실은 이 33%가 면역이 된다 할지라도 고령층에 감염이 되면 이분들은 위중증이 가고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까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60세 이상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만은 네네.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에 있어서 대대적인 이 접종률 증가 이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계속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가장 백신을 맞아야 될 대상들이 60세 이상, 65세 이상 이런 분들이신데 특히 또 이런 분들이 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강한 분들이시잖아요. 75세 이상은 일단은 파이자를 맞고 있는데 뭐 아직은 다 맞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큰 거부감이 없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사실은 90%는 아닙니다. 네. 75세 이상도 뭐 거의 80%대 동의율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예. 중요한 게 이제 60세부터 74세 사이는 활동력도 굉장히 많으셔서 네네. 사실은 전파 위험도 굉장히 높고 감염되었을 때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데 맞고서 12주 후에 2차 접종을 받기 때문에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맞고 끝날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다 맞아야만 완전히 면역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앞으로 3개월 후에 2차 접종도 꼭 맞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백신 맞은 사람에게 한해서 뭐 외국 갔다 오는데 자가격리 기간 면제해주겠다. 뭐 면회도
의료기관의 대인면의 대면 면회를 허용해 주겠다 이런 어떤 백신 여권제 같은 걸 도입해서 백신 맞았다는 걸 증명을 하면 혜택을 좀 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어떤 거 같아요? 효과가요? 이게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두 가지 측면을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분이 안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백신을 예. 접종하고 난 다음에 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뭐 변이 바이러스들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예. 효과에 대해서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불평등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또 고령층, 사회 필수 인력 이렇게 먼저 백신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예. 그나마 이제 그 외에 맞을 수 있는 분이 최근에 백신을 예약을 해놓고 맞지 않는 네. 그래서 폐기 위기에 있는 백신을 이제 노쇼 백신이라고 하죠. 예. 이 노쇼 예. 백신에 대해서 뭐 연령이나 이런 거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을 해도 마침 그 때가 맞으면은 맞을 수 있는. 근데 보통 이 노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예. 뭐 대도시라든지 뭐 고학력자 그리고 소득으로 봐도 좀 고소득자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보편적으로 범국민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럼 맞고 싶어도 못 맞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또 원천적으로 제외가 될 수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등성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백신 여권을 도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 도입을 할지 예. 이 부분까지도 다 같이 감안을 해서 좀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불평등은 있을지라도 좀 다행인 거는 그래도 백신을 전 국민 무료로 맞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것은 백신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이제 대부분 예. 뭐 무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빨리 맞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뭐 평등한 요건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갖춰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루 평균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 신고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 중증은 뭐 드물게 있습니다만 그게 그 인과관계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정부가 일단 처음에 그런 그 보상 범위를 좀 넓혀준 이후에 나중에 인과관계가 아니면 다시 그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좀 범위를 넓혀줘야지 국민이 불안을 좀 덜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회수가 아니라 예. 인과관계보다도 일단 선후관계만 있고 네. 완전히 이 백신의 인과관계를 배제하지 못한다면은 예. 좀 폭넓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사망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그 초과 사망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하루에 600명 정도가 사망을 하시는데 예방 접종을 고령층부터 하기 때문에 이 기냥 선후관계로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들도 자연적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보상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예. 근데 이 부작용인 경우에 있어서는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할수록 치료비도 덜 듭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단은 치료받고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보상제도가 되어야만 예. 이 예산으로 따지면 사실 큰 돈도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경증뿐만 아니라 위중증으로 갔을 경우에 중증 부작용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포용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어야 그래야 접종률 또 동의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예. 국민들도 안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연두에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방역 당국에서 잘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의 코로나19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쿄올림픽 개막을 2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시가 되는데 확산세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건 뭐 바라보고 계세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일본은 완전히 진짜. 통제 불가능한 영국 변이주들이 뭐 동경 부분만 해도 90% 이상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토요일에는 7,000명이 넘었었는데 주말에는 6,486명. 예.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2배 약간 두배 좀 넘습니다. 넘죠. 예. 사망이 59명에 위중증이 1,144명인데요. 제일 심각한 데가 오사카인 경우에 있어서는 중증 환자가 4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전체가 160명인데 이게 맞아요. 440명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 중환자실이 완전히 100%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이 꽉 차면서 일반 병실부터 모든 병원들이 다 만원이 돼서 여기서 이제 초과 사망률이 나오는 것이죠. 중증 환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병상에 비지를 않기 때문에 입원들을 못 하고요. 일반 병실들도 입원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확진을 받은 다음에 자가 격리, 자가 치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예. 호텔이고요. 여기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일본 전체를 봤을 때는 지금 통제 불가능한 상황인데 진단 검사 수 자체도 적은 데다가 양성률도 10%에서 한 30%, 많을 땐 40%도 나와요. 진단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약에 지금 올림픽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방접종이 100% 되지 않은 선수단 임원들이 대규모 들어와서 적어도 몇만 명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일본의 의료진들은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아, 전혀 그러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예. 이 전 세계적인 변이주들이 일단은 일본에 들어와서 여기서 확산이 된 다음에 전 세계로 간다 그러면은 또 다른 변이주의 팬데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스가 총리는 지금 이걸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일 수가 있어서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